지금 이 순간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다시 불러냈는가? 왜 이미 포기했던 58국 영장 자주포 포신이라는 가장 위험한 영역에서 다시 판을 벌이려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 미 방산 전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신형 무기의 화려한 공개가 아닙니다. 미 육군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분야에서 그 실패를 끝까지 밀고 온 국가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미 육군 전투능력 개발사령부인 데브컴은 2018년부터 차세대 장거리 포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55mm 포탄으로 7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때리는 것,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장거리 포병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의 핵심이 바로 58국 영장 포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XM1299 자주포와 함께 진행된 ERCA 사업은 성능 이전의 운용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시험장에서 사거리는 나왔지만 야전에서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강선 마모가 일정하지 않았고 수백 발 사격 후에는 명중 분산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포신 수명이 예측되지 않는 무기는 군수 체계에 올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미군은 수조 원이 투입된 사업을 스스로 접었습니다. 이 실패는 미군 내부에서 장포신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독일과 영국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자주포 기술의 한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이름이 한국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차세대 자주포입니다. 외신들이 놀라워한 지점은 한국이 미군의 자금을 받아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계열을 통해 52 구경장 포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운용해온 국가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누적 사격 데이터가 수십만 발 단위로 쌓였고 포신 교체 주기와 마모 패턴, 야전 정비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장포신 개발을 시도한 나라들은 많았지만 대량 운용 경험을 가진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군이 다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공동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미군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국이 개발한 포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는 기술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사실상 사전 검증 단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념 설계가 아니라 전장에 올릴 수 있는 물건인지 보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독일의 상황도 대비됩니다.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RCH-155 자주포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독일과 여러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주문을 소화하느라 차세대 포신 개발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역시 과거 장포신 개발 실패 이후 보수적인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58국 영장 포신을 K9 계열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해왔고 2026년 초 실사격 시험을 목표로 일정이 구체화된 상태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보통 장포신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기존 생산 라인과 소재 기술을 활용해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 협력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포기했던 영역에서 다시 판을 깔면서 그 중심에 한국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주포 기술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해외 매체들이 보는 장면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58국) 영장 포신이 왜 미군과 유럽이 동시에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영역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현재 나토 표준 자주포의 주력은 155mm 52 구경장입니다. 독일 페지아 2000, 프랑스 시저, 한국 K9 모두 동일한 기준을 공유합니다. 이 52 구경장 포신의 전장은 약 8.06m이며 최대 약실압력은 420에서 440메가파스칼 수준입니다. 이 조건에서 재래식 고폭탄 기준 최대 사거리는 약 40에서 45km, 베이스 블리드 탄을 사용해도 50km 내외가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이 ERCA 사업에서 요구한 목표치는 명확했습니다. 동일한 155mm 구경을 유지하면서 사거리 70km 이상, 포구 속도 1000m/s 이상,
포신 수명 최소 1000발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XM1299에 적용된 에로18 포신은 전장약 9m, 약실압력 500메가파스칼 이상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시험장에서 사거리는 65에서 70km에 근접했지만 300에서 400발 사격 이후 강선 마모 편차가 15% 이상 벌어졌고 탄착 분산이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1.7배 확대됐다는 미군 시험 평가 자료가 해외 방산 매체를 통해 요약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야전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미군이 사업을 접은 직접적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 중인 58구 경장 포신은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목표 압력을 미군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추정되는 설계 압력은 약 470에서 480메가파스칼 수준으로 사거리 목표를 70에서 80km 구간으로 설정하되 내구성 기준을 우선해 두었습니다. 이 선택은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포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강고에는 약 5.2톤이며 가공 후 최종 중량은 약 1.8에서 2.0톤입니다. 공정기간은 약 7-8개월로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15에서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수명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계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시험 단계에서 확인된 유효 포신 수명은 900에서 1100발 범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K952 구경장 포신의 평균 수명인 약 1200발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장포신임에도 수명 감소폭을 10% 이내로 억제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 요소는 소재와 내부 형상입니다. 한국은 크롬 도금 단일층이 아니라 탄탈럼 계열 고내열 합금 도금을 다층으로 적용해 내부 표면 경도를 약 15% 이상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선 피치를 구간별로 달리 설계해 포탄 회전 가속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포구 근처에서 마모가 집중되는 기존 장포신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마모 측정 결과 포구 인근과 약실 인근의 마모 편차가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도 수치는 분명합니다. 동일한 M795 계열탄 기준으로 52 구경장에서 약 22에서 23km, 베이스 블리드 적용 시 약 40km였던 사거리가 58 구경장 적용 시 동일 탄종에서도 약 50km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시험 결과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70km 이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자주포 자체를 교체하지 않고 포신과 사격 통제 알고리즘만 변경해 얻는 효과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이 차이는 더욱 큽니다. 자주포 1문당 신규 도입 비용은 국제시장 기준 약 80억에서 100억 원 수준이지만 포신 교체 비용은 수억 원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K9 운용국 입장에서 전력 증강 효율은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주목합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현재 약 120문 내외가 운용 중이며 연간 생산 능력은 20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복합 공급망 구조 때문입니다. 영국제 포탑, 한국제 차체, 프랑스제 포신이라는 조합은 부품 조달과 품질 관리 비용을 크게 높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 자료에서 지적된 핵심 문제는 포신 조달 일정과 가격 변동성이었습니다. 프랑스제 52 구경장 포신 단가는 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납기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산 58국 영장 포신이 채택될 경우 단가 자체는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생산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수치는 매력적입니다. ERCA 사업이 중단되면서 미군의 장거리 포병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군 주력 자주포인 M109A7의 실질 사거리는 30km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기존 플랫폼에 58구 경장 포신을 적용해 6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필요한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전투능력 개발사령부는 공동개발이 아닌 평가 참여라는 형태로 한국 포신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일정과 비용을 동시에 보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본론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58국 영장 포신 경쟁은 사거리 숫자 싸움이 아니라 수명 대비 성능 곡선의 싸움입니다.
이 곡선에서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아직 개념과 양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실제 숫자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미군과 유럽이 동시에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K9 공산권 수출 영상입니다. 일각에서는 K9 자주포가 독자 기술로만 완성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 한국 개발진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엔진 설계 실무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각종 기술 자료를 수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하던 국내 연구팀은 해외 기술 자료를 완전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참고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로 채워 넣는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엔진의 구조부터 냉각 윤활 시스템 같은 주요 핵심 기술을 외국 사례를 살짝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형에 최적화하는 형태로 재설계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 전문지에서도 연일 거론되고 있는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소식과 함께 이면에 깔린 국제정치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동맹체인 동남아 반중국 연맹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산 무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은 공산권 국가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신규 무기 획득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자주포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소련, 러시아 무기는 동남아 표준이었던 공식이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우호적이지만 덜 자극적인 파트너를 활용해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처럼 고가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M109와 비교하면 최신 전자장비와 포신 수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성능 가격 모두 납득 가능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동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K55 자주포나 업그레이드된 K55A1을 비교해볼까요? K55는 미국 M109 자주포를 베이스로 면허 생산하면서 발전시킨 모델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 그리고 사거리 및 사격 통제 능력이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체되거나 보조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대 40km에서 50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배치 지역이 어디든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K55 계열과 비교해 속도, 화력, 신뢰성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채택해 운영 중이며 신뢰도가 너무 높아 탱크에 맞먹는 수준으로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K9의 장점이 베트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최근 양국 간 K9 자주포 계약이 성사되며 공산권 시장에도 K방산이 새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30문의 K9 자주포 초도분에 대한 것이며 도입 후 혹독한 시험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하면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측은 주로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 포병 전력으로 쓰겠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베트남이 미국제가 아닌 한국제를 들여놓는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베트남 입장에선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와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정도가 갈등의 규모를 더 키우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수출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점차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K9의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전장 관리 시스템은 고객 국가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부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 지형이냐 열대우림 지형이냐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나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적응력이 러시아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자주포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9 후속 지원 체계나 장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방산 생태계를 확충하고 현지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영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니 주변국들은 방어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과 손잡으면 대중 갈등이 심각해져 경제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중간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K9 수출이 한국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전시의 아군이 되어줄 확률을 높여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적성국에게는 쉽게 팔지 않습니다. 전시에 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K9을 대량 구입하고 향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양국은 사실상 상호 운용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불시에 다른 세력과 손잡고 한국을 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에서 반중국 연맹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맹도 아니라고 선을 긋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계가 동남아 쪽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각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갈등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흐름을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남아 우방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고, 심지어 1979년 중월전쟁에서는 중공군이 베트남 국경을 대거 침투한 뒤에도 완벽히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강인한 게릴라 전술과 끝까지 버티는 민족성이 결합되면 중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추후 K9을 비롯해 K-21, 천무, KF-21, 보라매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면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동남아 일대에서 사실상의 한국산 무기 연합체가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국 무기를 많이 들여놓은 국가들은 정비, 업그레이드, 탄약 호환 등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이 K9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면 필리핀이나 다른 K9 운용국가의 탄약을 긴급 공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마비된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죠. 결국 이는 방산동맹 성격을 점차 띠게 됩니다. 국가 간 방산동맹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듯이 동맹국 간의 무기체계와 전술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부품 탄약, 정비, 호환성을 통해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무기 체계는 회원국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이유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안보 전략이자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 정도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은 부담스럽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 전체가 반중국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한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면 동남아 전반의 안보 지형은 한국이 주도하는 K방산 네트워크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선포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그리고 현무5 대량 양산 계획은 단순한 국방 강화를 넘어 동북아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초격차 전략 그 자체입니다. 외교 전문지조차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냈다며 한국의 독자적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두려워할 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는 대한민국 역대급 국방 프로젝트, 그 거대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평택과 사천 그리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주시하며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비정상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지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국방력 증강 속도를 두고 조용한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추진 중인 삼축체계와 현무계열 미사일이 동북아 힘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뽕이라 부르며 자화자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냉철한 이익 계산에 가장 민감한 서방의 방산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니까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행보는 군사 교과서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형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입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전문 포털인 시나미 리터리조차 최근 칼럼에서 한국의 현무5 대량 양산과 KF-21의 실전 배치는 중국 북구 정부의 심각한 비대칭 위협이 될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이는 단순히 미사일 몇 발 더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국이 느끼는 공포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국방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패권 도전을 선언한 중국과 반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방위비를 GDP 2%까지 끌어올리며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살벌한 고래들 틈바구니에서 새우등이 터지기는커녕 오히려 독침을 가득 품은 거대한 독새우로 진화해버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방산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을 집중 조명하며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여 양산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들이 놀라는 건 단순히 비행기가 날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전투기 개발이라는 건 본래 수십 년간 국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도 실패할 확률이 반반인 도박인데 한국은 이걸 예정된 스케줄대로,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해치우고 있다는 그 소름 돋는 산업적 실행력 때문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는 부품 조립이나 하는 하청기지가 아니라 독자적인 설계와 개량이 가능한 마스터의 경지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기백 국방장관이 언급한 현무5 200발 양산 계획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인데, 탄도 중량만 8톤에 달하는 이 괴물은 전소련군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이 만들어낸 재래식 핵무기이자 지하 100m 깊이에 숨어있는 적의 지휘부를 물리적으로 버릴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단일 정보 인기 내 차세대 전투기 전력화, 삼축체계 고도화, AI 드론봇 전투단 창설, 거기에 사실상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까지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전력 질주로 뛰겠다는 선언과도 같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이 불가능한 목표들을 하나씩 메이드 인 코리아라 는 현실로 바꿔왔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가 한국의 방위 산업을 두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며 아스널 오브 디모크레이시가 21세기 아시아에서 부활했다고 평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한 무기 체계들은 단순히 스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산악지형이 70%인 한반도의 가혹한 환경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그리고 휴전선이라는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검증된 실전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는 듣기엔 가슴 벅차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연구원의 야근과 실패, 그리고 예산을 따내기 위한 처절한 사토가 깔려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기술 독립을 이뤄낸 한국의 방산기술자들은 이제 5세대 스텔스 기술과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미래전장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주변국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고순도치 전략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 강군과 전자권 전환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내화 신경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자주적 의지의 표명이자 더 이상 남의 나라 손에 우리 안보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 세계가 경탄에 맞지 않는 이 화려한 무기체계들과 거창한 청사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쇼케이스 뒤편에서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연료 인동과 시스템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차분해져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예산의 현실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팽창하는 국방력을 국가 재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거대한 성장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2026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당초 요청했던 안에서 약 4,305억 원이 조정되고 22-26 국방중기 계획의 목표치인 70조 원에 미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의 체급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현무5 200발 양산, KF-21 보람의 본격적인 전력화, 여기에 해병대 중사군화와 드론봇 전투단 창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선진국들도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하는 메모드급 사업들입니다.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한정된 국가 예산이라는 그릇에 이 거대한 담론들을 모두 담아내기에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복지 수요와 경기 부양이라는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에 국방부의 요청을 100% 수용하기 어려운 재정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에서 지휘정찰 예산이 1,302억 원 조정되고 함정 예산이 321억 원 줄어든 것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전략적 속도 조절로 해석해야 합니다. 삼축체계의 눈과 귀가 될 정찰 자산이나 핵추진 잠수함의 기반이 될 함정 건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북핵 위협을 상쇄할 타격 자산인 유도무기와 킬체인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발생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무5와 같은 전략무기의 양산 스케줄이나 KF-21 관련 업체들이 겪는 자금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경색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발생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미배정 사태나 방위사업청 예산 8천억 원의 지급 지연 문제 또한 고의적인 방치가 아닙니다. 이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 변동성과 경직된 예산 집행 절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시스템의 과부하입니다. 즉 우리 방산이 이제는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초고속 성장을 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을 메우고 안규배 국방장관이 제시한 청사진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방 예산의 패러다임을 바꿀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첫째, 방산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폴란드나 중공 등지로 나가는 K방산 수출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국내 무기 도입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수출로 번 돈이 다시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자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방 예산에 대한 경직성 타파입니다. 무기 개발과 양산은 그 특성상 연도별로 예산 소요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고 지연되면 돈이 남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방비만큼은 단년도 예산주의에서 벗어나 단년도에 걸쳐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국방전력발전 특별회계법 같은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작년 말과 같은 대규모 미지급 사태나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나 AI 드론 같은 첨단 전력은 순수 정부 예산만으로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미국의 국방혁신단처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국방 R&D에 선투자되고 군은 완성된 기술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예산 이슈는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안보 위협과 동시에 단군일의 최대의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과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2026년에 국방비 65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주국방과 전자권 전환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일부 파열음이 들릴지라도 이는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아니라 더 강력한 출력을 내기 위해 기어를 바꾸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재정적 파고를 넘어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 땅을 지키는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저력은 돈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우리 국민의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19일 현무5 실전 배치 영상입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은 현무5의 등장에 대해 겉으로는 북한 위협 대응이라 말하지만 그 사거리를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3,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국 측의 반응인데 과거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의 손발을 묶어두었던 미국이 이번 현무5의 실전 배치에 대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나눠 짊어지는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5는 미군이 보유하지 않은 지대지 벙커버스터 능력을 메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자산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무5를 보며 괴물이라고 칭송하지만 정작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그 이면에 숨겨진 공학적 사투와 기술적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화약을 더 많이 넣어서 폭발력을 키우는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사일 공학의 모든 방정식을 새롭게 써내려간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진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깝습니다. 현무5의 발사 중량은 무려 36톤에 육박하는데 이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대를 합친 무게보다 무거운 수준이며 이 엄청난 하중을 견디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다시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선택한 결정적인 기술적 해법은 바로 콜드런치 시스템의 극단적인 고도화인데 고압의 가스를 이용해 36톤짜리 미사일을 공중 30m 이상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주 엔진을 점화시키는 이 방식은 만약 0.1초라도 점화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균형을 잃으면 그 즉시 발사대가 붕괴되고 아군 진영이 초토화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딛고 이 불가능한 확률을 완벽한 제어 기술로 정복해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나 중국의 둥펑 시리즈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고체 연료 엔진이 낼 수 있는 추력의 임계점을 돌파했음을 의미하며 지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억눌려왔던 한국의 로켓 추진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폭발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욱 전율을 일으키는 대목은 이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여 타격하는 순간 발생하는 물리적 파괴력의 메커니즘인데 현무5는 기존의 미사일처럼 탄두가 지표면에 닿자마자 폭발하여 열과 파편으로 적을 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8톤짜리 고밀도 금속 탄두가 운동 에너지를 보존한 채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공식에 따르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현무5가 낙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TNT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급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이는 인위적인 지진을 유발하여 지하 100m 아래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 간반을 가루로 만들고 벙커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버려 그 안에 숨어있는 적 지휘부를 생매장시키는 잔혹하고도 확실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GBU 57 벙커 버스터가 공중에서 투하되어 중력 가속도만으로 관통력을 얻는 것과 달리 현무5는 로켓 추진력을 더해 지상에 꽂히기 때문에 관통력 면에서 비교조차 불가능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핵무기에 준하는 전략적 타격 수단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현무5를 단 한 발씩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20기에서 30기를 동시에 발사하여 평양의 주석군과 지하지휘소 일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TOT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총 160톤에서 240톤에 달하는 초중량 탄두가 한 지점에 동시에 꽂힌다면 이는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을 발생시켜 해당 지역의 지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산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화력 투사 능력은 한국 방위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시사하는데 LIG 넥스1과 한화 시스템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정밀 유도 장치와 감시 정찰 자산이 현무5와 결합되면서 우리는 적의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결심 즉시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킬체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현무5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차세대 프로젝트인 현무6와 현무7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극초음속 활강체 기술과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기술이 접목되어 적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주변 3,000km 방역 내의 모든 위협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고슴도치의 가시이자 독사의 송곳니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강철 같은 힘으로 치환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보호 우산 아래에서 안보를 구걸하는 나약한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심장을 겨누고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주체로 우뚝 섰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6.25 전쟁 당시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확보하며 방산강국으로 도약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저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8톤의 재앙을 두려워하며 지하 벙커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을 손에 쥐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무5는 적에게는 전율을 안겨주고 우리 국민에게는 오늘 밤 2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안도감을 선물하는 가장 묵직한 보험이며, 압도적인 힘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의 진리를 증명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